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가 되어가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부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보통은 3년이 되어가면 신혼의 기운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부부는 아직도 신혼 같은 생활을 즐기고 있거든요. 남편과 시부모는 정말이지 인자하고 성격도 좋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이런 남편과 만나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남편과의 만남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는 동생에 의해서 우연히 남편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연이 되어 지금은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거든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동생이 연락을 받았죠. 언니, 오늘 오랜만에 술 한잔 어때요? 네가 어쩐 일이야? 대뜸 술 이야기나 하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지? 수상해.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라 갑자기 술을 먹자고 하는 게 여간 수상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동생에게 신문을 했고, 동생은 그제야 제게 터놓고 이야기하더군요. 아유, 언니는 너무 눈치가 좋아.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언니 사진을 보더니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어찌나 나한테 압박을 주는지. 사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다가 친해져서 오빠 동생 하는 사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제발 소개해달라고 자꾸 나를 달달 볶잖아. 그래서 가볍게 자리 한번 마련해 보려고 언니한테 전화했지. 친한 동생은 평소에도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소위 말하는 인싸였거든요. 그런 동생이 아는 사람이 저를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자라면 자기가 좋다는 사람이 제발 소개를 시켜달라고 한다는데 어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동생의 제의를 흔쾌히 수락했죠. 좋아. 그럼 네가 말한 날짜에 한번 만나는 볼게. 잘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나중에 나한테 와서 따지지 말기다. 그렇게 남편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성격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 중에 단연 으뜸이었죠. 남편은 세 번째 만남에서 저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지도 벌써 세 번째네요. 저희 나이도 있는데 결혼을 전제로 한번 사귀어 보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저와 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합니다. 저와 사귀어 주세요. 남편의 열렬한 고백에 살짝 수줍음도 느껴졌지만 이 나이에 저렇게 풋풋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사귀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결혼까지 생각은 안 했지만 어쩌다 보니 이렇게 결혼도 했고요. 이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였지만 우리 부부도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었죠. 30대 중반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아이가 빨리 들어서지를 않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아이 없이도 잘 지낸다지만 저는 꼭 아이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신혼부터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혼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때는 정말 시험관이라도 해볼까? 난임센터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아직까지는 한참 젊어. 너무 아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말기로 해. 살다 보면 언젠가는 생기겠지. 요즘에는 40대도 아이를 많이 낳고 사는 세상이잖아.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살아가던 제게 남편의 한마디는 정말로 많은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이 살려고 노력했죠. 역시나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처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니 아이가 생기더군요.
그것도 남편이 저에게 저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넉넉하진 않아도 먹고 살 만한 살림에 좋은 남편, 아이까지 생기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았죠. 임신 초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이때 시아버지가 편찮으시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도 시부는 건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이전에 혈액암을 판정받고 수술을 한 뒤 지금은 회복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암이 재발하고 말았죠. 그렇게 아슬아슬한 임신 초기를 지나서 안정기에 들어섰을 즈음 충격적인 소식을 또 한 번 듣게 되었어요. 다름 아닌 시부의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된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암은 전이만 없으면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아직도 전이가 된 후에 살아남는 확률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거운 몸이라도 아픈 시부의 곁에서 시모와 함께 열심히 시부를 돌봐드렸어요. 그렇게 임신 막달이 다 되어갔고 시부의 건강은 오늘내일 했죠. 그러다 결국은 돌아가셨고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겪게 된 장래에 허둥지둥했지만 그래도 저는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상주로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장례식장에 지킨다는 일이 조금은 찜찜했기에 친정부모님께도 여쭤봤죠. 친정부모님도 임신인 상태가 조금 걱정이 되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다면 장례식장에 상주로 서라고 말했고요. 이에 저는 마음을 먹고 남편과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여보, 저도 이대로 가만히 집에 있을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이 집안 식구입니다. 저도 장례식장에 상주로 서겠습니다. 지금 임신했다고 가만히 앉아서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시모는 펄쩍 뛰더군요. 아니, 몸도 성치 않은 애가 무슨 상주를 서. 됐다. 넌 그냥 집에서 아이와 함께 몸 편히 있어라. 그리고 이 애 가진 몸으로는 장례식장에 함부로 상주를 서는 게 아니야. 조문객들도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니? 배부른 사람이 여기저기서 다니고 있으면 아예 신경 쓰여서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찝찝하게 가는 사람도 많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집에서 절대 안정만 취하고 있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장례식장에는 절대 오지 말라는 시모의 태도에 조금 당황스러웠죠. 제가 시모의 말에 설득되지 않는 것 같으니 시모는 한마디 더 붙이더군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임산부는 장례식장에 가면 유산 위험이 높아진다고. 그리고 장례식장이 죽은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아니냐. 원한을 가지고 거기에서 떠들던 잡기가 몸도 성치 않은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겠어? 선조님들도 인부와 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면 장례식장에 같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또 거기가 마냥 깨끗하기만 하겠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는 균들이 득실거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곳에 내 맏며느리 세워둘 수 없다. 넌 이제 홀몸이 아니야. 아이도 생각해야지. 시모는 옛말까지 붙이며 저를 설득했죠. 제 마음이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랑 뱃속의 아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면서 말이죠. 지금 간 네 시아버지도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거다. 그 양반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 잘 낳고 나서 우리가 자리를 잘 만들어 놓을 테니 그때 같이 인사하자꾸나. 마지막까지 시모는 돌아가신 시부도 저를 이해할 거라며 절대 장례식장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도 시모의 말이 맞다고 옆에서 거들었고요. 맞아. 여보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하지. 홀몸도 아닌데 어디 장례식장 같은 곳에 있으려고 그래. 이때는 어른 말씀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집에서 마음 편히 기다리고 있어요. 나랑 엄마가 마지막까지 잘 보내드릴게. 저는 남편까지 이렇게 말하니 가겠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도 다시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해드렸어요. 그래, 아유, 잘 생각했다.
네 시댁 식구들이 너를 많이 아끼나 보다. 사돈 말도 맞아. 몸도 성치 않는 너까지 나설 필요는 없지. 우리들이 가서 너 대신이라도 조문을 하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집에 있어. 알았지? 그렇게 저는 장례식 첫날까지 집에서 몸조리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시부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친정 부모님은 조심스레 제게 말을 건네더군요. 너희 시댁이 평소에 남들과 사이가 좋지 않니? 갔다 왔는데 좋은 문객도 많이었고 무엇보다 장례식이 너무 초라하더구나. 평소에 집이 많이 힘든가? 가끔 사돈이나 사돈 어른을 만났을 때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았는데. 혹시나 우리한테 뭐 말 못하는 사정이라도 있는 거니? 친정 부모님의 말은 제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시부의 장례도 제대로 못 준비할 만큼 모자라지 않거든요. 친정 부모님의 말을 듣고는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계속 마음 한켠이 불편해서 주변에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오랜만이지?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너 임신했을 때 장례식장에서 상주로 있었잖아. 그 너희 집에 어르신 돌아가셨을 땐가? 그때 혹시 너도 시댁에서 장례식장 가지 말라고 상주로 서면 임신에 무슨 영향이 올지 모른다는 소리 같은 거 들었어? 내가 이번에 시어머니가 자꾸 말려서 시아버지 장례식장도 못 가고 지금 집에 있거든. 그런데 영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제 갑작스러운 물음에 친구도 놀랐는지 이렇게 답해주더군요. 응? 아니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믿니? 나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일 다 했어. 가족이니까 당연히 상주로 인사도 했었고. 심지어 발이 나고 산소까지 같이 갔었는데 네가 말한 대로라면 우리 애가 병들고 태어나지도 못했어야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기에 우리 애는 3살인데도 잘 크고 있잖아. 너도 저번에 봐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 그냥 어른들이 미신을 너무 믿어서 그래. 임산부가 장례식장 가도 아무런 상관없어. 네가 그렇게 신경 쓰이면 뭐 입구에서 인사만 올리고 집에 가던지. 친구의 말을 생각해보니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던 것이 생각나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내일 한번 가보자고 다짐을 했어요.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있지 말고 가서 인사라도 하고 오자 싶었죠. 그래도 그렇게 말린 남편과 시모가 알면 못 오게 말릴까 싶어서 몰래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례식장 이틀째 되는 아침, 저는 나갈 채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도착한 장례식장에는 처음 보는 모르는 여자가 상복을 입고 상주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례식장 호실을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앞에 이름을 확인했죠. 하지만 거기는 시부의 장례식장이 맞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영정사진도 확인했는데 시부가 맞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낯선 여자를 보고도 누구냐고 묻지도 못했어요. 전 그녀를 뒤로 하고 로비로 도망치듯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죠. 지금 내게 닥친 일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멍하니 고개를 숙이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뒷자리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남편과 시모였죠. 둘은 남들에게 들릴까 싶어서 속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들려오는 말로는 아까 상주를 서고 있던 낯선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야, 저 계집애는 언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냐? 저것 때문에 네 마누라도 못 불렀잖아. 저건 눈치도 없니? 어떻게 우리가 모르게 여기를 와서 저리 상주라고 서 있을 수 있어? 미리 소식을 못 들었으면 네 마누라가 봤을 거다. 정말 네 마누라 못 오게 얼마나 진땀을 뺐었냐? 아휴, 저 계집애가 빨리 들어가야 우리도 안심하고 정리하지. 평소에 언행과는 차이가 있는 시모의 태도에 놀랐죠.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말도 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나도 몰라. 죄 지어서 수감됐다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장례식에 올 수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나도 몰랐지. 저게 우리한테 해코지 할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
난 저 얼굴 2번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다고. 이렇게 찾아온 것도 아버지 재산 때문 아니야? 찰거머리 같은 년. 혹시 아버지 재산의 반으로 나누자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진 않겠지? 어? 아이, 엄마. 한숨을 쉬며 시모와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걸어갔죠. 전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상주로 있던 그 여자와 시댁 식구들의 사이에 있는 분명 무슨 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시댁으로 갔어요. 그리고 평소와 같이 시댁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집에서 그 여자가 누군지 찾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아픈 시부를 돌보면서 알게 된 것은 시부가 서재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시부의 서재를 이잡듯이 뒤졌고, 전 사진에 모아둔 것 같은 상자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었죠. 상자는 옛날 사진에 모아둔 듯이 빛바란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특히나 제일 먼저 보였던 것은 어린 남편의 모습과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가족 사진에는 제가 아는 것보다 한 사람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니 시부모를 뺀 남편과 시동생 말고도 남편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함께 사진에 찍혀 있는 거예요. 전 그 여자아이의 얼굴을 뚫어지도록 쳐다봤죠. 자세히 보니 아까 장례식장에서 상주로 있던 그 여자의 얼굴이 군데군데 남아있더군요. 저는 여기에 무언가 더 있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시댁을 이리저리 뒤졌어요. 분명 시모와 남편이 내게 숨기고 있는 가족사가 더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부에게도 이렇게 무언가 있다면 시모에게도 반드시 숨겨놓은 무언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시모의 화장대를 열심히 살펴봤어요. 그렇게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는데 수십 장의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편지를 살펴보았죠. 편지는 시모의 서랍에 들어있었지만 발신인은 시부로 되어 있는 편지였기에 왜 여기에 편지가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시모가 시부에게는 주지 않고 본인이 혼자 읽고 감춰놓은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시부의 특이한 버릇 때문이었어요. 평소에도 점잖은 성격의 시부는 편지를 뜯을 때면 무조건 편지 나이프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봉투를 뜯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편지는 전부 봉투가 지저분하게 열려 있었죠. 그런 생각으로 들어있던 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내용도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시부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기억하는 편지의 하나는 대충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정말 억울합니다. 이건 어머니와 동생의 농간이에요.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제가 배다른 군 식구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한 처사예요. 저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를 꺼내주세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 아버지도 안전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 둘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둘은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고 아무 잘못 없는 제게 죄를 덮어씌운 악마요. 그러니까 제발 억울한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편지의 내용에서 충격받은 것은 상주로 서 있었던 그 여자가 시부가 다른 여자와 낳은 자식이라는 것이었어요. 지금의 시모의 친딸이 아니었던 터라 집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한 느낌의 글이 편지에 적혀 있었죠. 그런 그녀는 남편과 시동생에겐 친누나가 아닌 배다른 누나였던 거예요.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 그 여자가 왜 상주로 시부의 장례식에 있었던 건지 알겠더군요. 전 이 사실들을 모두 종합해서 시부의 장례가 끝난 뒤 그 여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체 시댁 식구들이 당신에게 어떤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 혹시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그 여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했으니 면회를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편지에 적혀있던 주소의 교도소로 가서 면회를 신청했고, 건너편에서 나오는 여자는 상주로 서 있던 그 여자가 맞았어요. 그 여자는 저를 아는 눈치더군요. 그리고 의자에 앉으면서 왜 왔는지 다 알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남편과 시어머님은 제게 사실을 얘기해 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게 되었네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점은 죄송해요. 하지만 제게 진실을 말해 주었으면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 말에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지 잠시 동안 침묵하던 그녀는 이내 입을 열었어요. 결국은 당신도 알게 되었군요. 대충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낳은 자식들과는 다른 어머니를 두고 있죠.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제가 유추한 대로더군요. 그녀는 시모의 친자녀가 아니었고 남편과는 배다른 형제라는 것을요. 제 어머니는 생각보다 여린 여자라 저를 그 집에 놔두고 도망가셨어요. 저는 그 집에서 아버지가 결혼한 새어머니라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지독히도 싫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부터 유독 저를 괴롭혔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저를 큰딸이라고 좋아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정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저에게 많은 시련을 준 사람이죠. 종국에는 아버지가 제게 사업을 물려주려고 하자 그걸 막고 싶었는지 일을 벌였고 전 이 신세가 되었죠. 그녀는 시부가 자신을 어릴 때부터 괴롭혔으며 시부가 원래는 사업을 그녀에게 물려주려고 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남편과 시모 둘 모두에게 들은 적이 없었기에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죠. 당신도 그 사람들에게 속은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아요. 저를 회사에서 내쫓기 위해서 횡령을 했고 그 횡령을 제가 한 일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절대 횡령 같은 지저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제가 했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처음에는 분명 그러셨어요. 그런데 둘이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한 건지 다시 만난 아버지는 저를 여기에 보내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이 무슨 생각으로 나를 여기에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아버지는 그들에게 깜빡 속았다고 말했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옥에 보내려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버지도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제게 엄청 사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식을 지켰죠. 당신도 속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당신도 이용하고 버릴 사람들이에요. 시부는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에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남편과 시부에게 속아서 자신을 여기로 보냈다고. 그것이 못내 미안했었다고 말이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게 전해져 왔기에 믿지 않을 수 없었죠. 지금 못 믿을 거 알아요. 당신도 3년이나 그 사람들 옆에서 지냈으니 믿고 싶겠지. 하지만 내 말을 잊지 말아요. 나는 지금까지 30년을 넘는 세월을 그 사람들에게 속고만 살았어. 우리 아버지도 역시 그 사람들에게 속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재산 분할을 할 리가 없거든요. 여기 와서도 내게 미안하다고 자신의 재산의 반은 꼭 제 몫으로 살려두겠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아버지 재산이 모두 어디로 향하고 있더군요. 바로 당신 시모와 당신 남편의 차명 계좌로요. 당신도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어요. 지금 아이가 있다는 것 알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바랬던 아이인지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면 안타까워요. 나 같은 사람이 또 당하고 있구나 싶거든요. 30년이 넘는 자신의 세월 동안 시댁에서 당하고 살았다며 억울함을 토하는 그녀의 말에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것밖에는요. 당신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을 텐데요. 그들이 당신의 돈을 탐하지는 않던가요?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돈 욕심이 엄청나거든요. 정말 그렇게 돈이라면 환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 생에 2번은 만나기 힘들 거예요.
내가 앞서 말했죠. 저희 아버지 재산이 모두 본인들이 독식하려고 차명계좌로 빼돌렸다고. 내가 나가서 사람 구해서 알아본 것만으로도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살았던 동안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돌렸을까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지금 당신 행색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돈을 쓴 적은 있었을까 싶네요. 내가 만약 가족이라면 당신에게 절대로 좋은 것들만 안겨주고 싶었을 테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요? 그녀의 말은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말을 듣고 보니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고 이런 말을 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여보, 우리 집이 사업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야. 밖에서는 우리 집이 잘 사는 집이라고 막 올려치기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아버지 사업이 최근에 어려워져서 빚도 많이 졌거든. 나중에 아버지가 빚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그냥 파산 신고도 할 거라면서 저번에 내게 말했었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무거운 말을 해서 미안해. 그래도 이런 것은 미리 말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유산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우리도 살 수 있는 능력은 있잖아. 그때 분명 시부의 유산을 바라지 말라고 했었죠. 게다가 시부의 재산은 전부 빚이라고 했었고요. 저는 그녀가 하는 말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 힘들었어요. 그런 내게 그녀는 말을 이어갔죠. 지금 당신의 표정을 보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머니와 그놈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거든. 분명히 당신에게 유산은 없는 셈 치자는 말이나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당신은 정말로 그 두 사람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멀리 돌아가기 전에 빨리 도망쳐요. 아직 당신의 위치라면 늦지 않았어요. 더 이상 가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서 빨리 도망치는 게 좋아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항상 후회했어. 그러니 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살뜰하게 모셨던 당신만큼은 제대로 된 삶을 살길 바라서요. 그녀는 제게도 시무와 남편을 떠나야 한다며 다시 교도소 내로 들어갈 때까지 소리쳤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시부에게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셨던 가락에 있어서 재산이 꽤 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한테는 말하지 않고 몰래 자기들만 돈을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전 그녀가 나가기 직전에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은 그 둘에게서 빨리 도망치라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정 의심스럽거든. 당신 남편의 컴퓨터를 살펴봐요. 그 녀석은 정말 한결같은 놈이라서 항상 일을 벌인 다음에는 꼭 컴퓨터에 그걸 정리해 놓더라고요. 바보 같은 놈이지. 난 항상 그런 놈에게 자료를 넘기지 말라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의심이 간다면 당신의 남편 컴퓨터를 기억해요. 내가 그 컴퓨터 비밀번호도 적어서 줄 테니 내 말 명심해요. 그 녀석과 어머니는 절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시모와 남편의 진짜 얼굴을 알고서 충격을 먹었고 시부의 친딸인 그녀의 말을 토대로 남편의 컴퓨터를 몰래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컴퓨터를 몰래 뒤져본 날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느꼈어요. 이때까지 있는 차명 계좌와 횡령 등 다양한 일들의 증거들이 들어있는 것은 물론 켜져 있던 메신저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메신저의 글들만 봐도 남편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있었죠. 남편의 메신저에는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욕들이 있었어요. 그 욕의 대상은 다름 아닌 저였고 우리 친정부모님의 욕까지 적혀 있기에 너무나 화가 났죠. 그도 분명 아이를 원한다고 다정하게 말했는데 메신저에 있는 저는 마치 임신에 환장한 사람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글이 써져 있었고요. 또 다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니, 마누라라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다는 것도 좀 해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는 맨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서 나한테는 하고 싶다는 것을 한 번도 허락을 안 해주더라. 너희도 그래? 그것 좀 하고 싶다고 얼마나 사람을 못같이 보던지. 정말 이런 거랑 살 비비면서 산다는 게 너무 짜증난다. 애 하나 놓고 나면 엄마 눈치 안 보이고 바로 버릴 수 있는데. 얼른 사용하고 버려야지 원. 남편이 간혹 청해오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못된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게다가 저는 아이 하나를 놓고 버리겠다는 말이 당당히 써져 있더군요. 마지막은 더 가관이었죠. 참, 얘 정말 이용해 먹기 좋은 게 뭔 줄 알아? 생각보다 일을 잘해. 어디서 돈을 벌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꾸역꾸역 일을 해서 돈을 가져오더라고. 뭐 나한테는 코 묻은 돈보다 적은 돈이지만 애 쓰는 모습이 너무 하찮아서 오늘 꽃다발을 하나 사다 줬는데 그걸로 엄청 좋아하더라고. 진짜 싸게 먹히는 거 보면 얘 부모도 그래서 싸게 먹혔나 싶기도 하고. 남편은 저를 대충 살림이나 하고 생활비를 벌어오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메신저 속에서 본 남편은 내가 알고 있던 사람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전 그런 남편의 다른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싶었어요. 충격을 너무 세게 받은 저는 갑자기 배가 아파지기 시작했고 가까스로 119를 불렀지만 아이는 시부에 이어서 하늘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단기간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아이가 못 견디고 유산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 슬펐어요. 남편의 이중성에 충격을 받은 것과 함께 피 같은 내 자식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남편과 시모의 탓처럼 느껴졌지만 지키지 못한 사람은 끝끝내 나라는 생각에 먼저 간 아이에게 죄책감을 덜어낼 수 없었어요.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떠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었죠.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 어디에서 빛을 보고 잘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에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 정도였어요. 아이를 유산하고 몸이 성치 않았던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몸조리를 하면서 남편의 진짜 모습을 다 까발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시부의 배다른 딸인 그녀의 말처럼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죠. 처음 이혼을 하기 위해서 남편의 모습에 대한 증거를 남편에게 보내니 시치미를 떼더군요. 자기는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면서 극구 부인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닥달하고 자료를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내가 당신이 이런 년인지 알고 있었어. 그렇게 박색하고 매력이 없으면 돈이라도 많든가.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이때까지 참고 살아줬더니 뭐? 이혼을 하자고? 내가 이중성을 가졌다고? 됐어. 나도 너 같은 년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거든. 누구는 너 아니면 여자가 없는 줄 알아? 너 아니라도 내 애인은 천지에 널리고 널렸어. 왜? 이것도 녹음해서 재판에서 쓰려고? 쓰던지. 난 너랑 같이 아니면 더 좋은 생활도 할 수 있어. 왜 이래? 누가 아깝대? 너 같은 게? 이는 남편의 본 모습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남편이 저 몰래 엄청나게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호의호식이라는 말에 어울릴 정도로 많은 돈을 쓰고 다녔고 자기 몸에 좋다는 것과 어울린다는 것들은 죄다 사서 썼더군요. 심지어 호텔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매번 식사를 했고 호캉스는 기본에 차명으로 외제차까지 끌고 다녔더군요. 남편은 제게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넉넉하게 준 적이 없었어요. 나한테는 맨날 돈이 없으니까 아끼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남편은 제게는 정말 짠돌이의 왕처럼 굴었고 심지어 제 돈을 자신이 가져다 썼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임신 마지막 달에 접어든 제가 몸이 힘든 와중에도 꼭 회사는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을 정도예요.
저는 힘들게 부름별을 부여잡고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죠. 집에 돈이 없다는데 나가서 벌어야지 어쩌겠어 했던 것들이 모두 허사였던 거예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런 놈팡이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끼고 옆에 살았던 제가 한심해 보였으니까요.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된 내 자식에게도 너무나 미안했고 그런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남편의 차명 계좌의 돈이나 관련 내용들도 모두 이혼 소송에 활용했죠. 그렇게 긴 소송 끝에 저는 무사히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고 제법 많은 위자료를 남편에게서 뜯어낼 수 있었어요. 하늘로 간 내 자식 대신 얻은 돈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더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돈은 지금도 통장에 넣어두고 쓰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소송을 끝내고 나니 시부의 친딸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전 다시 시부의 친딸에게 면회를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면회를 가서는 시부의 친딸에게 너무 고맙다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했어요. 당신이 아니라면 지금까지도 그 썩은 놈이랑 같이 살을 맞대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해주었기에 사람 한 명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내 자식은 하늘로 보내게 되었지만요. 이렇게 만난 것도 운명인데 우리 나중에 출소하면 밥 한 끼 같이 해요. 꼭이요. 저도 당신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세요. 제 말에 시부의 친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해 주었죠. 악마의 소굴에서 꺼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신 혼자였군요. 내가 당신이 홀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아이의 일은 정말 안 됐어요. 하지만 힘내요. 그리고 은혜랄 것도 없어요. 저는 악마들 속에서 사람을 하나 구해준 것뿐인데요. 그래도 당신이 이혼하고 잘 지내는 것을 보니 저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녀와의 만남을 약속하고 저는 면회를 끝냈어요.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깨달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나 쉽게 믿었구나 싶어요. 예전에 동생의 소개에 덜컥 만나고 사람을 깊게 살펴보는 시간도 없이 전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했었으니까요. 속인 사람도 잘못이겠지만 속은 사람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옛말에는 이런 말도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상종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요. 조상님들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로 머리 검은 짐승을 상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시부의 친딸이 없었으면 저는 머리 검은 악마들의 사이에서 아직도 허덕이면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나쁘지 않은 교훈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마음의 위안을 삼으시는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